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을지로역 3번 출구로 올라오는 계단은 늘 그렇듯 사람들 발소리와 숨소리로만 가득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첫 차에 몸을 실었고 손에 쥔 텀블러가 미지근해질 때쯤 출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출구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접이식 테이블 하나와 낡은 붕어빵 기계가 보였어요. 기계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냄새가 새벽의 쇳내와 섞여 이상할 만큼 사람 마음을 붙잡았죠. 그런데 붕어빵보다 더 눈에 박힌 건 기계 옆에 선 남자였어요. 검은 패딩은 윤기가 다 달아 있었고 장갑은 손가락 끝이 해져서 살이 드러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남자의 등에 작은 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아이의 머리는 엄청나게 작은 비니에 반쯤 눌려 있었고 볼은 추위의 사과처럼 빨개져 있었죠. 아이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가끔 가느다란 숨이 목도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 아이가 떨어질까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상체만 조금씩 숙이며 붕어빵 반죽을 부었어요. 그 남자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스쳐 지나갔을 때 제 가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준 씨?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왜 그 이름을 아직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무서웠어요. 5년이었잖아요. 5년 동안 저는 애써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척을 했겠죠. 서로에게 이제 끝이라고 못을 받고 각자 길을 갔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을지로역 앞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붕어빵을 팔고 있다니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저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서준 씨의 눈은 그렇게까지 지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는 늘 괜찮아라는 말을 쉽게 했어요. 아무리 일이 꼬여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웃으며 넘기려 했죠. 그런데 지금의 그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아니라 밤을 깎아먹는 그늘이 박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출근길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가며 주문을 던졌어요. 붕어빵 2개요. 파트로 3개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남자는 급하게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드릴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 제가 떠나오기 전날 밤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다만 그때와 달리 지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붙어 있었죠. 마치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마음이 소리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무슨 힘에 끌리듯 붕어빵 기계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순간 남자의 등에 엎인 아이가 작게 몸을 움찔했어요. 남자는 반사적으로 등을 더 구부리며 아이를 감쌌고요.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 동작은 하룻밤, 이틀밤이 아니라 오래 반복한 사람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저는 겨우 숨을 삼켰어요. 서준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겠죠. 붕어빵을 뒤집는 집게가 그의 손에서 잠깐 멈췄고 그 찰나에 반죽이 조금 타는 냄새가 났어요. 남자는 급히 뒤집어내고 종이봉투에 넣어 손님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떠나자마자 그제야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연 씨,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그 작음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한 번 더 아이를 봤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남자의 패딩 어깨를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질까봐 아니면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붙잡는 것처럼요.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속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어요. 아이 누구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붕어빵 판을 닫듯 말문도 닫아버렸어요. 그건 지연 씨가 알 필요 없어요. 차갑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말하려고 애쓴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저를 아프게 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어요. 5년 전 우리가 끝났을 때 저는 서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 나 말고도 숨기는 거 있어요? 그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 진짜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렸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지연 씨 가요. 여기 사람 많아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서준 씨, 내가 제발이요. 그가 아주 짧게 부탁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붕어빵 냄새는 계속 달콤했고 새벽 공기는 계속 차가웠고 제 머릿속만 하얘졌어요. 그때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잠결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빠, 남자가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볼을 잠깐 대며 속삭였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그 장면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마주친 건 전 남편이 아니라 어떤 아이의 아빠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아빠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새벽에 서 있다는 거리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걸까요? 5년 전에 끝냈던 관계를 다시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저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 몇 살이에요? 남자는 잠깐 망설였고 그 망설임 사이로 새벽 바람이 붕어빵 봉투를 흔들었어요. 6살이에요.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6살이면 시간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모르는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거지요?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 반죽을 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는 붕어빵 봉투를 들고도 바로 떠나지 못했어요. 종이봉투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는데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온기를 핑계로 그래도 아직 괜찮구나라고 넘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함은 잠깐이었고 그 뒤에 남는 건 더 큰 추위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서준 씨는 붕어빵 기계 앞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상태로는 허리를 깊이 숙일 수도 없었고 뒤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몸을 비틀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그는 상체만 아주 조금씩 움직이며 반죽을 부었고
뚜껑을 닫고 시간을 세고 다시 열었죠. 그 동작 하나하나가 느렸지만 서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이 사람은 분명 하루 이틀 이렇게 서본 게 아니었습니다. 붕어빵 하나에 얼마예요? 제가 일부러 손님처럼 물었어요. 이미 돈은 냈지만 말을 걸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서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깐 저를 봤다가 아이의 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1,000원에 3개요. 1,000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같이 살 때 1,000원은 아무 의미 없는 동전 묶음이었어요. 편의점에서 계산대역 껌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의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000원이 이 새벽에 서준 씨를 버티게 하는 단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출근길 회사원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 비싸네. 붕어빵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말에 서준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죠.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명할 힘조차 없다는 뜻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잠시 뜸해졌을 때 저는 그의 발밑을 봤어요. 바닥에는 작은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과 지폐가 뒤섞여 있었어요. 10,000원짜리는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었죠. 박스 한쪽에는 아이가 먹다 남긴 것처럼 보이는 작은 바나나 껍질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바나나 껍질 하나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눌렀어요.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아이의 흔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준 씨의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진동을 끄려다 화면이 제 쪽으로 살짝 보였어요. 알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체 3일차 오늘까지 미납 씨 조치 예정. 은행 이름도 카드사 이름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게 생활비 연체인지 병원비 연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빚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유해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의 다리를 다시 한번 고쳐 안고 목도리를 조금 더 끌어올려줬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몇 초가 걸렸어요. 그 몇 초가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장 보육 신청해 놨어요. 아침엔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업고 나온 게 아니라 아이를 업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때였습니다. 어제도 봤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는 일부러 붕어빵 기계 옆을 천천히 지나가며 박스 안을 힐끗 봤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고 냄새를 맡지도 않았어요. 그냥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서준 씨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굳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제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돌리듯 안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가요. 왜요? 아이 앞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 앞이라서 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서준 씨, 나한테 숨길 필요 없어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바로 이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고르고 얕은 숨이었지만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시선이 아이를 깨울까 봐요. 그때 아이가 작게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졸려. 그 한마디에 서준 씨는 거의 반사적으로 등을 더 구부렸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려는 듯한 자세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이 새벽을 버티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든 이어주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다시 멀어졌고 출근길 인파가 다시 몰려왔어요. 붕어빵 냄새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서준 씨,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그는 잠깐 침을 삼켰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요. 오늘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이번 고비만 지나면 돼. 그런데 그 이번들이 쌓여서 결국 오늘의 을지로 새벽이 된 건 아닐까요? 저는 붕어빵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김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함은 사라지고 미지근함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미지근한 온도가 지금 이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새벽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의 하루, 이 아이의 하루에는 제가 모르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다는 거요. 1,000원, 연체 3일, 6살, 오늘만. 그 숫자들이 전부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봉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종이봉투를 한 번 더 꼭 쥐어봐도 따뜻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은 계속 뜨거웠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외투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벽 6시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붕어빵 철판에서 올라오던 김 아이의 작은 숨소리, 그리고 저를 보는 서준 씨의 눈빛까지요. 저는 결국 식탁에 붕어빵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날엔 그냥 있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있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살아있었어요. 무엇보다도 6살이라는 숫자가 계속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숫자는 시간이었고 증거였고 저를 향한 질문이었거든요. 5년 전 제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던 초여름이었죠. 습한 공기가 집안에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보다 조금 큰 투룸에 살았고 부엌과 거실의 경계가 애매한 집이었어요. 냉장고는 오래돼서 밤마다 웅하고 울었고 에어컨은 틀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에는 분명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서준 씨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종이 몇 장을 펴놓고 있었어요. 일자리 계약서인지 뭔가 정리된 서류들이었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지쳐버렸습니다. 서류가 싫었던 게 아니라 서류만 늘어나는 삶이 싫었어요. 계획이 늘어나는데 결과는 항상 늦어졌고 저는 그 늦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요?
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문 밖으로 나가 있었죠. 다만 누군가가 제 등을 떠밀어 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는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조금만요.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 서준 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말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저는 서준 씨가 제 불안을 알아채고 제 불안을 책임져 주길 바랐던 겁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조금만이 몇 달이에요? 몇 년이에요? 서준 씨는 그때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눈을 피하며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더 미웠습니다. 저는 그가 확신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을 보여줄 여유가 없었던 건데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라도 남는데 그날은 서로가 서로를 조심했어요. 조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함보다 차가운 공기가 먼저 자리 잡습니다. 새벽쯤 저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서랍 속에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혼자 해봤고 결과를 혼자 봤습니다. 아주 희미한 두 줄이었어요. 확실하지도 않았고 부정확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희미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희미함이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서준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말하면 우리 사이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말하면 제가 더 책임져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겁이 났고, 겁을 이기기보다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서준 씨는 작은 봉투를 제 앞에 놓았어요. 안에는 현금이 조금 들어 있었죠. 액수가 많지 않다는 건 봉투를 잡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돈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쓰세요. 지연 씨가 불안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쳤습니다. 불안을 알아요 라는 말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버리면 결국 이 사람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밀어냈어요. 나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동정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계속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싫었고 그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이 싫었던 거죠. 저는 결국 가방을 싸서 문 앞에 섰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잡지 않았어요. 잡으면 제가 더 멀어질 걸 알았을 겁니다. 대신 문 앞에서 한마디만 했죠. 지연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너무 빨리 놓쳐서요. 그 문장이 오늘 새벽 을지로역 앞에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서로를 너무 빨리 놓쳐서요.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식탁에 앉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저는 그 뒤로도 서준 씨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떠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의 말만 골라 들었어요. 서준 씨 괜찮대. 다른 일 시작했대. 그런 말들이 제 죄책감을 눌러주는 진통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가 괜찮지 않은 걸 보고도
저는 여전히 제 안에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외면이 결국 더 큰 빚이 된다는 걸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을지로역 3번 출구 600 붕어빵 아이 이름표 도윤 6살 그를 쳐다보던 모자 남자 연체 3일차 알림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말 글자로 적고 나니 더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된다는 건 결국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다. 괜히 끼어들지 마. 아이까지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맞아? 저는 결국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이의 아빠라는 소리가 너무 가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지우려면 제가 더 잔인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더 잔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을지로역으로 가기로요. 다만 이번엔 감정으로 들이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준 씨를 몰아세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냐고요? 그 아이가 왜 새벽 6시에 등에 엎여 있어야 했는지요. 그리고 서준 씨가 왜 저를 보자마자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지요. 마지막으로 그 6살이 내 삶과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지요. 저는 식탁 위에 차가운 붕어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제가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어제 적어둔 메모들이 떠다녔습니다. 을지로역 3번 출구, 붕어빵, 6살, 도윤, 연체 3일, 모자를 쓴 남자. 그 단어들은 밤새 서로 부딪히며 저를 깨웠어요. 더 이상 기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이 아니라 기록을 보기로 했어요. 저는 집을 나서기 전 노트 하나를 챙겼습니다. 메모장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싶었어요. 펜으로 쓰면 도망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을지로역 출구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먼저 숨을 고르고 주변을 봤어요. 붕어빵 냄새가 퍼지는 방향, 사람들이 몰리는 동선, 그리고 기계 뒤편에 놓인 작은 물건들까지요. 서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붕어빵 기계는 예열 중이었고 그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표는 오늘도 목도리 안쪽에 숨겨져 있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잠깐 저를 봤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어요. 어제와 같은 거절의 몸짓이었지만 오늘은 그 안에 피로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발치부터 봤어요. 작은 종이박스는 그대로였지만 동전의 양은 어제보다 더 적어 보였어요. 대신 구겨진 봉투가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5. 그 아래에는 작은 동그라미. 저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날짜처럼 보였죠. 오늘이 15일이었거든요. 그때 서준 씨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이번엔 화면을 바로 꺼버렸지만 알림의 첫 줄은 이미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방문 예정. 그 단어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은행도 카드사도 아닌 누군가 찾아온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준 씨, 잠깐만요.
제가 조용히 불렀을 때 그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어제 말했잖아요.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요. 저도 약속할게요. 소리 안 낼게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확인이라는 말을 꺼내자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부정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아주 작게 쉬고 붕어빵 기계 옆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게 허락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가격, 판매 개수,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마치 제가 취재라도 나온 사람처럼요. 그런데 적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6시 반이 지나면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7시가 넘으면 거의 발길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그는 8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팔린 붕어빵은 몇 개 되지 않았죠. 계산해 보니 이 자리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CCTV가 있어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카메라 때문이라니요. 저는 출구 위쪽을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작은 카메라 하나가 출구와 노점 자리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에는요. 밤에는 안 좋아요. 그가 말을 흐렸을 때 저는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을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적고 눈이 없고 그래서 더 위험하겠죠. 그는 안전한 시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말이에요. 그때 어제 보였던 모자,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맞은편에서 서서 우리를 봤어요. 시선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계속 같은 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남자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봤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마치 여기까지는 본다는 선을 그어놓은 사람처럼요. 저 사람 아세요? 제가 낮게 묻자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젓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부정하려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경계해요? 그는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작게 칭얼거렸고 그는 그 소리에 바로 반응했어요. 도윤아, 조금만 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생활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의 하루를 감시하고 있고 그는 그 감시 안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깨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죠. 아빠 이모야?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너무 아파서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이모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서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있었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고 다시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숨겨두던 현실이 조금 드러난 느낌이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무음으로 해둔 알림이었어요. 화면에는 차단 해제됨 과거 기록 복원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자리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한 자동 차단 기록들이 오늘의 이 장면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아이를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장소에 두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다. 노트를 덮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요. 대신 확인하겠다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 이 남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요. 붕어빵 기계에서 마지막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준 씨는 오늘 장사를 정리할 준비를 했고 아이를 다시 단단히 업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이 작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이 말해준 하루는 이제 더 큰 진실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밖은 이미 아침으로 넘어가 있었고 도시 소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저는 커튼을 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확인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정 메뉴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통화, 메시지, 차단 목록. 손가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과거가 묻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동 차단 항목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거든요. 차단된 번호 목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광고 번호 몇 개, 잘 기억나지 않는 연락처 몇 개, 그리고 그 사이에 유독 낯익은 숫자 하나가 있었어요. 번호의 끝자리가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 그 숫자였죠. 서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연일 거야. 하지만 손은 이미 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차단 시작 날짜가 떴어요. 4년 11개월 전, 제가 새 회사로 옮기던 그 주였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낯선 번호를 전부 자동 차단으로 돌려놨죠. 불필요한 연락을 줄여야 한다고 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때의 저는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과거를 정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죠. 저는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시지 복원 버튼을 눌렀어요. 오래된 백업에서 메시지를 불러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이 깜빡이고 회색 바탕 위에 말풍선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잠깐만 통화할 수 있어요? 이 번호 맞죠? 혹시 바뀌었으면 말해줘요. 나 지금 많이 급해요. 메시지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길게 풀어놓지도 않았고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 저는 화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가 느껴져서요. 급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날짜를 하나씩 눌러봤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많아야 3번. 새벽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오전 4시, 5시, 6시. 그 시간은 오늘의 을지로 새벽과 겹쳐 있었어요. 그는 분명 아이가 잠든 틈에 연락을 했을 겁니다. 낮에는 전화할 수 없고 밤에는 더 위험한 시간에요. 그 시간대의 메시지들이 제 화면에 조용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가로막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공백이었습니다. 차단이라는 단어는 너무 직접적이죠. 하지만 자동 차단은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사람 하나를 제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을지로역에서 보았던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만 넘기면 돼요. 그 말이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구조의 결과였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쌓여서 오늘의 오늘만이 된 거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들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차단이 아니라 방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게 더 잔인함. 글자로 적으니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왜 저를 보자마자 경계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고 기대하면 더 위험한 사람이었겠죠. 아이 앞에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통화 기록 복원 완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눌렀어요. 수신 실패, 수신 실패, 자동 차단. 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20초를 넘지 않았어요. 신호음만 듣고 끊겼다는 뜻이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서준 씨가 전화를 걸다가 포기했을 순간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신호음만 들리다 끊기는 화면을 내려다봤을 모습 말이에요. 저는 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요. 지금은 말로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게 분명했거든요. 대신 확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누군가의 시선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닿아 있는지를요. 저는 노트를 덮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을지로역으로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대신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록이 있는 곳, 사람이 아니라 문서가 말해주는 곳으로요. 동사무소, 보육기관, 그리고 병원. 이름을 묻지 않아도 흔적이 남는 곳들 말입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차단은 해제되어 있었고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졌어요. 지금은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공백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서준 씨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과거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부터의 시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6살 아이의 새벽이 더 이상 철판 위에서 시작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동 차단 목록과 통화 실패 기록이 번갈아 떠올랐고 눈을 뜨면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을지로역 출구처럼 느껴졌죠. 결국 알람이 울리기 전 저는 스스로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겠다고, 설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을지로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비가 올 듯한 습기가 공기에 묻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바닥에서 번져 흐릿한 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붕어빵 냄새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철판 예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늘 그 시간에 있던 소리가 없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조금 더 다가가자 서준 씨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붕어빵 기계 뚜껑이 열려 있었고 반죽통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아이를 등에 업지 않고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은 반쯤 떠 있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내쉴 때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호흡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서준 씨, 제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더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안 좋아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상태 보고에 가까웠어요. 그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고 작은 손은 그의 패딩 지퍼를 느슨하게 붙잡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아이의 숨을 더 가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도 말도 아닌 숨을 끌어당기는 소리였어요. 서준 씨는 바로 아이의 등을 세게 두드렸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하려고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어제 적어둔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장소에 두기 위해 여기 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아이는 그 안전한 시간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낮게 말했을 때 서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분명해 보였어요. 병원은 비용이 들고 비용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숨뿐만 아니라 아이의 흔적까지 지키려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제 시야 한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더 가까웠어요. 통화 중인 듯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고 시선은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진 반복이었어요. 서준 씨도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의 몸이 굳었고 아이를 안은 팔이 더 조여졌어요. 아이가 그 압박에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확인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준 씨, 지금 가요. 어디를요? 응급실이요. 그는 즉각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이 제일 안 좋아 보여요. 제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습니다. 아이 앞에서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겹쳐 있었고 그 아래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 책임이 그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숨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숨이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서준 씨는 아이의 등을 더 세게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의 시선은 흐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택시 부를게요.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지연 씨, 제발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나중이 있어요. 그 말이 그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고 그 짧은 순간에 결심을 한 듯 보였어요. 그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갑시다. 그 순간 모자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가로막듯 서준 씨 앞에 섰어요.
남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통화를 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본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택시는 금방 잡혔습니다. 저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서준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제 쪽으로 기울어졌고 저는 무심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생각보다 더요. 차가 출발하자 서준 씨는 아이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눈을 떼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보며 혹시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택시 뒤에는 아무도 붙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제가 조용히 불렀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이야기부터 하진 않을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부터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합의였습니다. 아이의 숨은 여전히 가빴고 택시 안공기는 무거웠어요. 기사님도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병원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은 서준 씨와 아이의 숨만 가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도 이제 되돌릴 수 없게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서준 씨는 아이를 안고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뒤따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이 아이의 새벽이 철판 위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다짐에는 더 이상 공백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붉은 글씨로 진료 중이라는 표시가 켜졌을 때 서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려오던 몸이었는데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은 팔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가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의 불안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누군가 기대어 버리면 그는 끝까지 버티려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나와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나이, 평소 증상, 보호자 관계. 서준 씨는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했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잠깐 멈췄어요. 보호자분 성함이요. 그는 저를 힐끗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책임. 그는 다시 간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의 목은 한 번 크게 움직였어요. 마치 삼키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넘긴 것처럼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고 아이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 서준 씨의 시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응급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만 남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이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지도 모르죠. 지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 쉰 상태였어요. 아까 고마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 아니에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었다기보다는 웃는 표정을 흉내낸 느낌이었죠. 그래도요. 안 그랬으면 오늘도 그냥 넘겼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긴다는 표현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넘기지 못한 날들이 쌓여서 오늘이 됐다는 걸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 끝이 조금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시죠? 서준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밀릴 정도였어요. 아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검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서준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죠. 입원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서준 씨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겁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보다 비용이라는 단어에 더 크게 반응하는 눈빛이었어요. 의사가 자리를 뜨자 서준 씨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깊이 몸을 접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서준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다 짊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는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죠. 그래서 아이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혼자 버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에게 아빠라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던 거죠. 아빠면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방어가 아닌 눈빛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조금 달라졌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나와서 입원 안내를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준 씨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바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손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할게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이건 제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이 일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동의라기보다는 항복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항복이 이 아이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병실 배정이 끝났을 때 아이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산소줄이 연결된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어요. 서준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웠겠다. 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죠. 병실의 불이 어둡게 낮춰지고 의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옆에 서서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겼어요. 오늘 새벽 이 사람은 붕어빵 철판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를 마주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선택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병실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을 넘긴 시간, 창밖에는 이미 햇빛이 올라와 있었고 병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밤새 깜빡이다가 다시 켜진 형광등 아래에서 아이는 작은 가슴을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처럼 위태롭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구부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자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 새벽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대신 책임이 자리 잡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지 않고 창가 쪽에 섰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응급이 아닌 일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했고 며칠간의 입원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장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요. 서준 씨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손으로, 아이의 숨을 지키던 손으로 이제는 설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어울려 보였어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서준 씨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네. 오늘은 붕어빵 안 팔아도 되겠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셔야죠.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제의 웃음과는 달랐어요. 불안 속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선택을 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동의서, 비용 안내. 서준 씨는 다시 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분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간호사가 나간 뒤 서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사실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뭐요? 아이를 데리고 장사하는 게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까 봐요. 애를 위험한 환경에 둔다고요. 그래서 늘 새벽에만 나왔어요. 사람들이 바쁘고 오래 보지 않는 시간에요. 그 말에 저는 을지로역 새벽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발걸음, 스쳐 지나가는 시선, 그리고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 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숨겨야 했던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그는 제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랑 같이 계세요. 내일은 제도부터 알아봐요. 아이가 낮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져서요. 익숙하다고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한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오전이 되자 병실 밖 복도에는 보호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서류를 들고 급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서준 씨와 저는 잠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말고 이런 시간에 아이랑 있어 본 게 오랜만이에요. 이게 원래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힘은 없었지만 서준 씨의 얼굴을 보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은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을 버티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장면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하루가 철판 위에서 시작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죠. 병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서준 씨와 아이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새벽이 다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도록 이 선택들이 이어지도록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을 맞는 데서 시작된다고요.